말이란 생각의 표현이다. 생각은 언어로 구성된다.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삶을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를 이루는 초석이다. 따라서 언어, 말에 대한 고민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성찰이다.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말하기 훈련과 방법을 찾지 않는다.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낯설게 바라보라.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간인데요. 30년차 베테랑 아나운서가 전하는 마법 같은 스피치 코칭에 관한 자기계발서입니다. 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 저자 이남경, 출간은 모모북스입니다. TJB 대전 방송의 간판 아나운서이자 TJB 파워 FM의 총괄 디렉터로 활약 중인 저자는 스피치 노하우와 소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아나운서 강사로 쌓아온 방송 경험, 현장 역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험과 지식, 그리고 똑똑한 말하기 스킬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적인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에게 유익한 책 속의 내용 일부를 들려드릴 텐데요. 영리한 말하기의 비법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망치는 부적절한 말하기. 세상 일은 타인을 통해 연결된다. 어떤 일을 하든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타인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말하는 과정 중에 은연중에 상처를 주거나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 공적인 조직에서의 관계는 말을 통해 결정된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는 실수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번 왜 그래? 라거나 당신은 항상 이게 문제야 등 주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매번, 항상, 원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말투로 부부간의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하고 받아들이자.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말자. 난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정말 싫어져. 같은 말은 배우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이다. 이 말 자체도 폭력적인데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 말을 들은 배우자는 인격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런 언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런 말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낮게 평가받는다. 게다가 상처받은 당신의 배우자는 영원히 당신에게 좋은 감정을 접을 수도 있다. 말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 쉽다.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불편하면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어 들리기 쉽고 인내심의 폭도 좁아진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의 말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다. 그 위험한 시간을 잘 넘기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감과 지혜로 커가는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가 어릴 적부터 친밀한 관계를 하나씩 쌓아보자. 자녀들은 부모와 소소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 아이는 시련이 와도 굳센 의지로 극복할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라. 아이의 의견이 합당하다 싶을 땐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보를 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땐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존중을 받아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아이의 의견을 묻고 감정을 읽어주는 일은 맞장구만 잘 쳐주어도 절반은 성공이다. 맞장구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반응에 따라 행동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니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응원하며 동행해 주어야 한다. 아이와 함께 대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 패턴을 점검해 보자.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이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해 보는 것도 좋다. 가끔 자신이 하는 말을 객관화시켜서 반성하는 작업은 의외로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 자존감을 통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심리적인 지지를 얻는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유지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존감을 키워주는 긍정의 언어, 기쁨과 행복의 언어, 성취의 언어를 들려주자.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다면 부모는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부모의 언어 한계가 아이의 창의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표현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자. 사고의 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대화를 하지 말기. 자신이 하는 말이 부적절하다거나 거슬리게 한다는 것을 모를 때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상한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 생각은 경우에 맞아. 분명해. 이렇게 하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 경우가 다반사다. 무지는 사람을 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단정하려 한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사고의 오류에 빠져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관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에 집중하자. 객관적인 자료는 잘못된 편견을 드러나게 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일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생각해보라.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서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진실의 관점을 재인식하게 된다. 나와 상대방 모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과 이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사고의 오류에 빠진 무지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계에 흠집을 내지 않는 거절의 기술. 당당하게 거절하기.
거절을 잘하면 상대방의 대화에서 내가 주도권을 줄 수 있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나의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때때로 거절을 해야 상대가 나에 대해 좀 더 잘 알 것이고 나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영향력이 있고 거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약간의 여지를 주는 것이다. 반반의 확률이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마음을 접을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도움을 청하면 곧장 네, 아니요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괜히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거절에도 요령이 있다. 상대방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면 상대는 당신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절할 때는 상대의 절실함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호응을 보여야 한다. 일단 부드러운 말씨로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이며 진정성 있게 전하라. 거절을 잘 못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관계가 나빠져 교류가 끊기기도 한다. 사실 거절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말하기이다. 거절할 때의 태도도 중요한데 예의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거절의 이유를 설명할 때 왜냐하면을 이용해보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이어질 말을 끌고 오는 접속사로서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 블랑크 교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게 만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거절할 때 곧바로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해서 뒤에 거절의 이유를 말하면 상대도 이를 수긍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말 상대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해야 상대도 마음을 접고 당신도 솔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거절할 때는 예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거절할 때 상대의 이익을 생각하고 말하면 오히려 내 사정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다. 내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게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변환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에서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상대의 이익으로 변환하면 좋을까? 첫째,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셋째, 상대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내용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급한 업무를 선배에게 부탁받았을 경우를 떠올려 보자. 이 일 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해줄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거절은 선배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신 아래와 같이 거절을 해보자. 이 일 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선배와 함께 진행하는 A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려고 그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짬이 나지 않아서 어렵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선배 역시 성공시키고 싶은 안건이다. 후배가 이렇게 의사를 전하면 선배는 후배가 지금 당장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 거절할 때는 왠지 모르게 미안하고 죄책감도 든다. 물론 상대와 나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상대도 내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상호 호혜의 원칙 같은 것 때문이다.
그래서 거절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소개받은 위치에 있을 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 소개해준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일정 등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차선을 선택하게 된다. 노라고 말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을까? 내 생각만큼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 대신에 거절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그 요청에 끌려다니는 초라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어떨까? 밉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거절을 할 때도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하는 비결이다. 첫째, 재치 있고 겸손하게 거절하는 방법이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조금 낮춘다. 거절할 때 상대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할 때 예민한 편이어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을 안전하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저희 집이 아직 누굴 초대하기에 좁아서 바깥에서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함께 이야기하면 거절당한 상대도 수긍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운전 실력이 괜찮은데 여력이 없어 거절한다고 하면 핑계처럼 들린다. 거절할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둘째는 조건부 거절이다. 공공기관에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 아무리 안내문을 읽어도 어디에서 내 민원을 처리해 줄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럴 때 창구를 잘못 찾아가더라도 거기 있는 공무원이 이 일은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몇 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매몰차게 이 업무는 저기 몇 번 창구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인간적인가. 이는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님을 상대에게 알려주면서 의도치 않은 거절이 불편할 때 쓸 수 있다. 셋째는 보류의 거절이다. 빠른 거절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므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골프하러 가자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좀 어려워 라고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생각해 볼게 라거나 요즘 우리 집에 아들이 휴가를 와 있어서 좀 어려울 듯해 라고 거절 이유를 미괄식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좀 부드럽다. 거절해야 할 때 내가 최대한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비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중요한 일을 거절해야 할 때는 일단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대신에 신뢰가 되지 않도록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 상대도 나의 의사를 확실히 빨리 알아야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의 유지 비결. 우리가 거절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하루 24시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똑같다. 남들이 부탁하는 대로 다 부탁을 들어주다가는 내게 허락된 24시간을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 살면 안 되겠지만 유독 거절에 약하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떠올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시쳇말로 시간은 돈이다. 하루를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이다. 거절하면서 생기는 시간을 확보하고 미안한 마음도 견뎌보자. 관계를 지키는 거절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금 부탁받은 내용만 말한다. 며칠 전에도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라고 지난 일을 언급하면 안 된다. 다른 이야기까지 꺼내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가족들과 한번 상의해 볼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여지를 주는 말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결국 나중에 거절하게 됐을 때 상대는 더 큰 실망감을 갖는다. 셋째,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여 거절한다.
대면한 상태에서 말하기 어려워서 문자 메시지로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와 같이 보낸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거니와 예의가 아니다. 넷째, 솔직하게 거절한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다섯째, 거절 이유를 분명히 설명한다. 내일은 한 달 전에 잡힌 모임에 선약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호하게 말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정중하게 거절한다. 어렵게 부탁하셨는데 동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의를 갖춰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거절한다. 일곱째,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거절한다. 사실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거절하지 못한 일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안한 마음에 과거의 이야기까지 꺼내서 길게 이야기하면 관계만 불편해진다. 여덟째, 자신감 있게 거절한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거절의 원칙이 있다면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거절의 판단이 서면 당당하게 말한다. 감정적인 뱀파이어와의 대화법. 말을 해도 굳이 관계를 나쁘게 할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렇게 말해야 본인이 우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미성숙의 극치이다. 말로 걱정해 주는 척, 위해 주는 척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해야 한다면 무시 전략이 좋다. 감정적 뱀파이어를 무력화시킬 영리한 공부를 시작해보자. 객관적이고 세련된 감정적 거리 유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말 자체에만 집중하면 말꼬리를 붙잡는 갈등의 대화를 하게 된다. 갈등과 오해의 대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신만의 포커스에서 빠져나와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도권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내 상황, 내 주변, 내 생각에 매몰된 채 근시안적인 태도만 고수한다면 내 입장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즉 말하기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는 말꼬리를 붙잡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이해하며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말에도 차원이 있는데 1차원에만 머물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할 수 없다. 제3자의 눈으로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관계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가치관에서 나오듯이 상대의 말도 상대의 가치관에서 나온다. 바로 거기서 시작해보는 것이다.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가 쓰는 단어나 문장을 유심히 듣고 질문을 하며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를 살핀다. 상대가 쓰는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이성적인 것에 반응하는지, 감성적인 것에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성이 발달하면 감정보다 이해를 원한다. 상대의 말은 내 마음에서 듣고 싶을 때 듣게 된다. 나는 말하고 상대는 듣기만을 원해서 내 말만 계속하면 상대는 아마 시끄럽다고 여겨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객관적 관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 회사 업무에 실수가 보이네요. 라는 말처럼 비판, 평가가 아닌 순수한 관찰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부사나 형용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종종, 자주, 왜 등 부정적인 느낌을 수반하는 부사와 도, 나와 같은 조사도 삼가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 욕구,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객관적 관찰과 느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라는 에고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앞으로 변화된 행동을 요구할 때는 긍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말해보자. 다음부터 설거지 미루지 마 보다는 다음부터 설거지는 바로바로 라는 긍정문이 낫다. 또는 다음부터 설거지 바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청유형 의문문이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을 준다. 의문문은 상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와 주관이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 또는 어때? 할 수 있지? 라는 말처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말이 첨가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영리하게 대응하자. 회의나 사전 미팅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꼬치꼬치 캐묻듯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닌데 지나치게 앞서간 내용으로 트집 잡는 유형이다. 만약 상대에게 확실히 말해도 문제가 없는 관계라면 이런 대응책은 어떨까? 이 질문은 오늘 회의 의제에서 벗어나 있으니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완전히 끝난 후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처럼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 막아내는 것이 먼저다.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한 답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잘 모른다. 그는 자신의 말 습관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공격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말을 돌려주는 방법이 유용하다. 누군가로부터 악담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을 잡아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극의 반응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어. 뭐라고? 그러는 당신은? 왜 갑자기 큰 소리야? 이런 반응은 상대의 악담을 내가 받아들인 후 나오는 말이고 이미 내 문제로 받아들여 불쾌한 감정만이 남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대답하면서 공격적인 언어 폭력을 상대의 문제로 옮겨놓아 이런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소통의 말에는 정보와 함께 말하고 듣는 사람의 관계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오늘 추운 것 같지? 라고 했다면 그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정보 외에 부하 직원이 난방 온도를 높였으면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의사소통의 내용 속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과 관계는 같이 간다. 관계에서 제대로 내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로 내 마음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상사를 어떤 기준으로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먼저 세우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의 전략도 쉽게 세울 수 있다. 드라마 미생의 오과장처럼 직장 선배이자 멘토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상사를 만나지 못했다. 독불 장군형, 책임 회피형, 자화자찬형, 만사 간섭형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은 먼저 그들의 욕구를 채워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독불 장군형은 상사의 지시가 옳다고 먼저 인정해주고 책임 회피형 상사는 부하 직원인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무리하게 나에게 떠넘긴 상사도 유쾌하지 않을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라. 자화자찬형 상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준 후에 업무를 조절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만사 간섭형 상사는 남이 못 믿어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결정하려는 욕구가 강하니 먼저 그 욕구를 채워주어라. 그래서 상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곤란한 상황에서 잘 대응하는 법. 주변에 일상이 험담인 사람이 있다면 아주 피곤하다. 더구나 나와 좋은 관계의 사람들을 험담할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그렇게 험담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잘 가지 않게 되고 그는 고립된다. 험담에 대응하는 3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전략이다. 이 경우 상대와 교류는 계속하지만 남을 비난하는 험담을 늘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2단계는 당신은 말하세요 전략이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무시 전략으로 무반응으로 대한다. 상대의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험담은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더 이상 내게 험담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의 거리감은 생긴다. 3단계는 대화 주제에 대해 내가 주도권을 갖는 전략이다. 상대가 흥미있어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다. 험담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며 좋은 대화로 상대와 관계도 유지하는 긍정적인 전략인데 내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